책 내용 중에서요. 네. ETF 관련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네네.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ETF 승인이 되고 나서 ETF 1일 순유입량이 증가를 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음, ETF 순유출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블랙락이 어제 이렇게 8,200개가 매수를 했다면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고 저는 70K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어,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관점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블랙락 피델리티 개별적인 ETF 상품의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어,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중개 거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 매집을 하다 보니까 가격 영향이 거의 없다. 코인베이스 지갑이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지갑이 블랙락이거든요. 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중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있고 코인베이스가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코인베이스는 말 그대로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지만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중개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장외 거래를 지원하는 거고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코인베이스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블랙락을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영향은 없다. 근데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인베스코어와 같은 이런 ETF 상품들은 거래소를 직접 활용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아니라 코인베이스거든요. 이런 거래소를 이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ETF 순이익이 많으면 가격 상승, 유출이 많으면 가격 하락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피델리티 이런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트가 개입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지만 아무리 블랙락이 개입을 해도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블랙락이 네. 지갑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블랙락의 특징이 뭐냐면 네. 코인베이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면 매번 새로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요. 어, 무조건 새로운 지갑으로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에는 어느 정도 샀는지는 알 수 있지만 지갑 움직임을 추적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지갑들이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갑들은 계속해서 신규 지갑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와, 그렇구나. 추적하는 방법을 이제 아캄이라는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거를 지갑을 라벨링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피델리티나 비트와이즈나 아크는 지갑 수가 좀 네. 적은 건가요? 똑같이 이게 지갑을 이제 계속해서 신규 지갑을 만들거든요. 이제 보안적인 문제도 음, 있는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피델리티 인플루언서에서 지갑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네. 지갑에서 최초로 무조건 이 지갑으로 들어와요. 최초로. 아, 그러니까 블랙락과는 쪼금 방법이 다르죠. 와, 처음부터 지갑이 신규 지갑으로 가는 블랙락의 방법과 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해당 지갑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신규로 나가요. 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전날에 비트코인 순유입이 나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지갑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곧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날. 어, 그리고 뭐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뭐 219 개의 비트코인을 샀고 뭐 이렇게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이런 것도 되게 재밌네요. 네. 그냥 산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네. 뭐 약간의 뭐 익명성, 보안, 요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혹시 그 비트코인 ETF 승인 후에요. 네. 비트코인 시장에 좀 나타난 변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조금 변화들이 있겠지만 음, 제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지금 결국 이제 3월 이후에 가격이 횡보를 하고 어느 정도 여기 구간이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예전 같았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래도
물량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 홀더는 지금 계속해서 축적 및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코인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오래된 코인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거의 30만 개 이상 팔렸거든요. 30만 개 이상 팔렸는데 이 오래된 코인이 만약에 장외에서 OTC에서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세력 기관들이 없다면 결국 어디로 와야 되냐면 거래소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외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없어서 거래소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는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여기서 ETF 승인이 되기 전에는 장에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와요. 그 거래소로 들어올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번에 10,000개, 20,000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거래소 직접 들어오는 게. 근데 그때는 이렇게 10,000개, 20,000개가 거래소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서 한 번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는 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ETF 승인이 되고 나서는 야. 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유입 물량 기관들이 많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기관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가격 하락 움직임이 없었다. 이야.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저는 여기서 한번 흔히 말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한번 조정값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올라가는 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TF 어. 승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물량 소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음. 큰 ETF 승인 이후의 변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때 똑같이 조정 움직임은 반드시 나오겠죠. 근데 그 조정 폭이 물론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조금은 예전과는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 혹시 반감기 사이클이 4년 반감기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네. 최고점을 찍고 네. 거의 막 한 70% 에서 막 80% 까지 하락을 그동안 해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하락폭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 구간의 지지 레벨이 탄탄해서 정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로나 이런 진짜 알 수 없는 변수가 어. 아닌 이상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비트코인을 금이랑 많이 이렇게 비교해서 네. 설명할 때 보니까 금 ETF 통과된 다음에도 한 뭐 5년 이상 6년 7 년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런 거랑 또 비슷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저게 제가 이제 너무 장기적인 부분이고 ETF 음. 승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인제 사실 금 ETF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ETF가 승인되었다 가정을 하면 여기 조정이 한번 나오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게 ETF 금 ETF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음. 가야. 근데 여기서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 ETF처럼 과연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음. 의문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이 온체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차트를 활용한 투자 방법도 소개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요 부분도 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 그런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많은 예시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예시들은 좀 딱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반 초보분들이 이해가 쉽게 떨어지는 그런 예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막상 그런 예시들을 보고 내가 이제 시장에 실전 투자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추세선이나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정석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거의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내가 추세선을 그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딱딱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 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쪼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울기를 활용을 해라.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추세선을 긋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긋다 보면 여기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여기 구간을 좀 예시로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울기 관점을 활용을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접점부터 여기까지 뭔가 이제 힘이 빠지고 있다. 이제 이런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데 추세를 그으면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와 접점이 만나질 않거든요. 대각 추세를 그으면. 그래서 조금 어떤 기준을 잡거나 추세선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울기를 조금 자주 활용을 하면 조금 유용할 수가 있다. 바닥 구간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아. 이런 추세를 긋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긋게 되면 아. 점점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점점점 매도 압력이 약해지면서 버티고 있구나. 이런 기준을 조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좀 잘 활용을 하면 음. 추세선에서 나오는 어떤 정석적인 패턴에 의해서 기준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이건 완전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아. 같아요. 네. "추세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이렇게 사실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저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런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트를 배우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상대 맞아요. 강도 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배울 때 이제 RSI 강도가 70 이상 올라오면 과매수 상태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과열 상태다. 그리고 3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 구간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등 혹은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석적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는 이 과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 올라왔으니까 나는 가격이 여기서 올라올 때 동안 매수를 못 했지만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으니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 매수를 할 거다.' 이런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정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상승 추세를 과매도 구간까지 올 때 동안 한 번도 매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7 월부터 거의 2018 년도 3월 달까지니까 거의 2 년이네요. 네네. 이렇게 돼 아. 버리니까 최소 1년 이상 이렇게 돼 버리니 1년 동안 아무런 매매를 못 하게 되고 엄청난 큰 상승을 놓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너무 정답지처럼 정석적으로 활용을 하다가는 야. 약 큰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의 지속성 그러니까 한 번 추세가 나오는 것을 절대 거스르지 마라. 이런 데이터 보조 지표보다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 이런 추세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장을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미그놀리님.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명확한 비트코인 투자 방법과 기준이 생길 거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부분은 만약에 제가 지금 책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없었다면 차트 관점만 알고 있었다면 이 두 가지 박스 구간에서 모두 다 하락을 말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제 차트 기준에서는 당시 이제 분석을 할 때 작년 9 월과 여기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 당시 9월 달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하락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단기 반등일 뿐이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기와 여기가 비슷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차트 관점만 보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말할 수 있지만 고래들의 흔적을 쫓아가고 추적을 해 보면 '이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고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락 패턴을 역이용할 수 있겠구나.' 어.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이 부분이 이전에는 없었던 명확한 비트코인 투자 방법과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멋지십니다. 네. 미그놀리님, 그러면
네. 미그놀리님은 요즘에 비트코인 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알트코인도 좀 매수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단기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제가 매매를 몇 번을 했냐면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3번 했거든요. 3번 사셨어요? 네. 3번 사고 팔고 아, 사고 팔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공개 방송을 하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온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사고 팔고를 잘했어요. 생각보다 매수의 어떤 횟수가 작죠. 음, 그렇지만 이런 사고 팔고를 잘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세를 잘 활용했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걸 잘하면 다 다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음, 제일 좋은 방법은 적립식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서 노년에 혹은 시간이 지난 뒤에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장에 이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지금 당장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장기 투자라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고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소득 수준이 좀 높거나 조금 적립식 투자를 조금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 시드가 낮고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실 크게 큰 아, 수익률을 벌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 그렇다고 해서 또 더 단타를 하거나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이 추세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고, 온체인 투자를 통해서 생각보다 사고팔고를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알트코인 투자는 제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따로 하고 그러시군요. 있지는 않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음, 사실 아직도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비트코인 자체도 사실 이렇게 위험한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한 번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작으면 뭐 2배, 많으면 3배 이상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고 싶은 관점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알트코인 혹은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된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하락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어떻게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지?' 하다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이 오면 사야지, 조정이 오면 사야지, 조정이 오면 사야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평행 채널을 긋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런 평행 채널이 그어지면 사실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평행 채널이 무너지고 나서 사야겠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요. 음, 그런데 여기서 ETF 승인이 되거든요. 근데 ETF 승인이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어떤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무너졌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또 큰 하락이 나올 거다. 나는 여기서 사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곧바로 V자 반등이 나오고 쭉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이 계속 비교가 되고, 나는 여기서 어떤 시점에 사고 싶은데 사지 못했기 때문에 만회를 하고 싶거든요. 어, 만회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2가지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큰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답답한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끝물에 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김프가 과열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회하고 싶고, 여기서 많은 과열이 생긴 이유가 첫 번째가 여기서 사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상승장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전에 샀던 사람과 내가 조금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투자를 해야겠어.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그래도 조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샀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밑에서 산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두 맞아요. 번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의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그 수익률이 굉장히 커 보이고 엄청나게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알트코인 또 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알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만회하고 싶은 심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어, 상황에서 이런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선물 투자를 했으니까 일상생활도 힘들고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보고 싶은 곳만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좋은 구조에서 기준을 잘 잡아서 이런 안정적인 구간에서 알트코인을 살 수 있으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안정적인 구간에서 기준을 잘 잡아서 알트코인 투자한다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과 이끌려서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뭔가 욕심을 내고 그런 상황에서 선물 투자나 알트코인을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시기와 어떤 기준을 잘 잡아서 알트코인 투자를 한다면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10만 불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도 나름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트코인 자체가 이제 워낙 변수가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알트코인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모든 변수들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이게 함부로 말씀드렸다가 또 개별 알트코인은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리스크를 제가 떠안기 싫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투자를 한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미그놀리님 오늘 그 인터뷰 내용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많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 내러티브식으로 네네. 그다음에 뉴스 기사 중심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가 또 하나 이렇게 차트를 네.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네.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와 완전 새로운 느낌이고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그 미그놀레님이 또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 이 책 꼭 한번 찾으셔가지고 네.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 네.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 이런 거 다 갖춰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 쓰시느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 왔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투자가 잘 될 수가 있고 어 다양한 정보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런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쪼끔 '다른 정보보다 좀 기준을 잘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오늘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미그놀렛 크립토. 네 이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가시면은 또 이런 좋은 컨텐츠들 계속 접하실 수 있고 또 네. 트위터로도 접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종종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인터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의 저자이신 미그놀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